어제 오늘 우리 시장은 견고한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조정의 양상만을 놓고 보면은 시장을 낙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물이 워낙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 또 한 가지 ECB의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또 마냥 낙관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흐름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토로스투자증권의 김대준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주식형 펀드 순유출 전환입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이 9일 만에 순유출로 전환되었습니다. 순유출 규모는 크지 않았습니다. 4위 키워드는 현대기아차 7월 미국 판매 선전입니다. 현대기아차의 7월 미국 판매가 비교적 선전했습니다. 빅3의 판매는 부진했고 일본 차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3위 키워드는 기계주 강세입니다. 전력난에 따른 수주 증가 기대감으로 두산중공업이 강세를 보이는 등 기계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에 대해 알아봅니다. 7월 미국의 자동차 판매, 6월까지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선전했었는데 7월은 좀 주춤했습니다. 빅3의 부진이 좀 눈에 확 들어왔고요. 현대기아차는 선방했다. 특히 이제 일본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약진을 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차, 일단 해외 시장에서는 계속 선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학영 의원께서 좀 관련 내용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미국의 자동차 판매, 7월달 판매는 당초 최소한 11%에서 많게는 20%까지 예측하는 기관들이 있었는데요. 다들 틀렸습니다. 결국은 9% 상승이었으니까요. 생각보다는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으로 보면 지난달까지 한 15% 정도 늘어났었는데요. 이번 달까지 하면 1월부터 7월까지는 한 14%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전년 동기 대비 작년까지의 연간으로 보면 올해는 한 1,450만 대의 시장으로 갈 것은 거의 기정사실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이한 것은 얼마 전에 서베이를 한 것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최근에 지난달과 지난달 두 달을 한번 조사해봤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왜 샀냐고 했더니요. 이번에 산 두 달 동안에 새로 구매한 사람의 65%는 갖고 있는 자동차가 너무 오래돼서 바꿨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경기에 대한 걱정은 많지만 그래도 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은 지금 역사상 가장 나이 자동차 연령이 많습니다. 11년이 넘은 자동차가 평균이기 때문에 그만큼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현대기아차가 중요한데요. 각각 5% 한 6% 가까이 올라가면서 평균으로 한 5% 정도 시장에서 커졌다라고 현대자동차가 커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점유율은요 9.5%가 나왔고요.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 자동차 빅3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포드랑요, GM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것이 시장의 특이하고요. 제일 많이 전가율이 컸던 대형 메이커 중에서는 혼다입니다. 혼다가 한 40%가 넘어갔고요. 도요타가 26% 늘어났는데 깜짝 놀랄 거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시겠지만 1년 전을 기억하시면요. 저는 아주 잘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작년 7월 8월은요. 미국에서 TV에서요. 그리고 모든 광고에서 일본차 광고가 사라졌던 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팔 수 있는 자동차가 아예 재고가 없었다는 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고 보다는요. 증가율이 작년에 워낙 못 팔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말씀드리는 거라고 기억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북미, 유럽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메이커는 바로 폭스바겐이 되겠습니다. 이번 달에도 28%가 늘어났는데요. 연료율이 좋은 디젤차 그리고 중소형차의 아주 실력이 좋고요. 평판이 좋은 것이 지금 폭스바겐의 약진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현대자동차에 대한 판단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시장이 조금 우리나라 국내 판매도 줄어들었고 하였지만은요. 궁극적으로 보면 자동차 시장은 커지면 틀림없고요. 점유율은 계속 상승하면 틀림없습니다. 장기적인 매수 관점 여전히 유효하겠고요. 지금 시장은 오늘 11포인트 빠지고 그렇지만 외국인이 지금 다시 사고 있는 시장입니다. 시장이 외국인이 계속 살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1850, 60 넘어서 국내 기관의 매수 여력이 좀 감소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현대자동차 머스트헤브 주식임에 틀림없습니다.
자동차 교체 수요는 뭐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긍정적인 의견 말씀해 주셨고요. 현대기아차 상당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기관과 외국인 매매를 업종별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운수장비 업종이 가장 크게 사고 있는 업종인데 그 점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업종별로 보면은 가장 두드러지게 올라오고 있는 게 기계 업종입니다. 두산중공업이 선두에 선 것 같고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전력난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수주가 늘어날 것이다. 또 오늘은 인도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나니까 인도에 있는 두산중공업이 입지가 좀 확고해질 것이다. 좀 이런 얘기들도 돌고 그럼 재료가 좀 붙었습니다. 기계업종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김대준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최근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되면서 이제 각국에서 무더위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매우 더운 상황인데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최악의 정전 사태가 발생해서 한 6억 명 정도가 이제 피해를 받았다고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에 이어서 이런 그 재료들이 붙으면서 오늘 그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두산중공업은 인도에 이제 진출해 있기 때문에 인도 시장에서의 어떤 그 잠재적인 어떤 그 호주 그 낙관적인 그런 전망을 보일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기계주 중에서도 이 전력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그 전력 수요가 이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그 발전 설비를 증가시키는 그 비율하고 이제 전력 소비 증가율이 지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제 발전 설비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한 3% 정도, 전력 소비 증가율은 한 6% 정도로 이제 설비가 소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 그 업종에 대해서 향후에 이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런 그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발전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이제 그 정부에서 전기료를 인상시켜서 이제 수요를 조금 줄인다 이런 방침으로 나가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이 발전소를 설비해서 생산량을 크게 늘려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결국에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발전 설비 관련주가 이제 좀 강세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발전 그 기계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이제 일원화 정책으로 인해서 두산중공업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겠고요. 또 나머지 최근에 이제 떠오르고 있는 복합화력 발전에서는 이제 그 핵심 설비를 이제 생산하는 BHI 정도가 이제 그 전력난의 이제 호재주로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계주 중에서 이 업종들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다른 업종들, 다른 기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중국 쪽의 경기가 반등하지 않고 그 글로벌 경기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전력 관련주보다는 약간 좀 약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향후에 또 이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이제 예상하는 업체들은 이제 두산중공업이나 BHI 정도가 되겠는데요. 그 당분간은 이제 대외 불확실성이 좀 이제 만연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좀 트레이딩 전략을 좀 갖고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폭염입니다. 올여름 지금 전력난으로 인해서 에어컨도 지금 마음 놓고 못 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힘든 여름인데 발전 설비 업체에는 오히려 좀 기회가 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면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크지 않았던 FOMC 신망감입니다. 연준회의 아무것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조치가 전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더군다나 지표도 굉장히 나빴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 예상치를 밑돌면서 2달 연속 또 기준선을 밑돌았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만 놓고 봐도 뉴욕 증시가 좀 크게 하락할 요지가 있었는데 낙폭이 제한되는 상당히 견고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학영 위원께서 좀 관련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지난 주까지만 해도 5대5였는데 주까지 오르고요. 지금 이벤트가 딱 바로 앞에 오니까요. 꼬리를 내리는 쪽에는 많았습니다. 몇몇 군데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언급할 것이 거의 없을 것이다. 말만 있지 행동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했는데요. 거의 똑같이 맞췄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실망스러운 결과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가 이렇게 조정폭이 크지 않았냐는 것인데요. 이미 아마 3일째 시장은 미리 좀 선조정 받은 것이 아마 어느 정도 좀 범퍼 역할을 했다라는 시각이 분명히 있고요. 저 자신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건 있겠죠. 구체적 언급이 정확한 건 없었지만은요. 이제 경기에 좀 어떤 완만하게 상승하던 것이 좀 조금 브레이크 걸렸다는 식의 표현을 했고요.
통화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언제라도 열어둘 수 있다는 것 정도로 표현한 것이 것을 보면 이번 달은 아니더라도 9월 10일과 13일에 열릴 FOMC 회의에서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심리가 분명히 투자자들에 있고요. 혹시 빠르다면 8월 30일부터 3일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잭슨홀에서의 미팅에서 연례회의에서 뭔가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이제 2010년도에도 버냉키 의장이 2차 양적 완화를 벤번 기회장이 잭슨홀 연설에서 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기억이 아마 새로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마 시장을 그나마 좀 희망의 싹을 여전히 놓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고요. 사실 또 하나는 이번 FOMC 회의에서는 큰 기대 안 했지만 여전히 지금 ECB에서는 뭔가 드라기 총재가 뭔가 보여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혹시 실망스러운 결과 나오더라도요. 그렇게 조정이 안 보였지만 혹시 내일 말이죠. ECB에서 정말 별게 없다 그러면 그렇진 않겠지만 별게 없다 그러면 내일은 좀 조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있고요. 일부 미국의 투자 전략가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저희가 방송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연준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미리 어느 정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런 시각이 조금 선반영된 그 감이 있고요. 자, ECB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진짜 뭐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여전합니다. 최근에 나온 논란은 ECB에서 국채를 사준다. 근데 직접 안 되니까 ESM에 은행 면허를 라이센스를 줘서 ESM에서 ECB로부터 대출을 받아갖고 채권을 사준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야말로 그 얘기를 뒤집어 놓고 보면은 뭐 무제한으로 유동성을 공급해주겠다. 이 얘기랑 좀 등가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독일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이 가장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유로존 관련된 내용들, 오늘 ECB 통화정책회의 뭐 이런 내용들 김대중 연구원께서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간밤에 FOMC가 열렸고요. 오늘 밤에는 이제 ECB 회의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은 ECB 회의에서 어떤 특별한 부양책이 나올 것이란 그런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유로존의 그 드라기 ECB 총재 같은 경우에 이제 좀 굉장히 립 서비스를 했죠. 이제 유로존을 방어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이제 정책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ECB 회의에서 어떤 특별한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ECB에 대한 그런 신뢰도가 조금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다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ECB 회의에서 어떻게 가장 그 안 좋은 것부터 좋은 것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이제 좀 살펴보자면 한 4가지 정도를 이제 ECB 회의에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준금리 인하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S&P 이제 그 채권을 매입하는 프로그램이고 세 번째는 LTRO라고 해서 이제 유동성을 이제 은행에 넣어줘서 은행들이 이제 국채를 매입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까 그 말씀한 것처럼 이제 ESM의 은행에 대한 그 자격을 부여해서 이제 국채를 좀 무제한으로 매입하는 그런 정책 이 4가지가 이제 이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ESM에 대한 그 은행 부여보다는 다른 방안들이 조금 더 논의될 것으로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확률이 높은 거는 이제 국채 매입을 하는 S&P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S&P 같은 경우에 이제 시행을 하게 되면 예전에 S&P를 했을 때도 스페인 국채 금리가 이제 6% 이하로 하락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 이번 ECB 회의에서 이 S&P 시행이 이제 다시 재개된다고 발표를 해준다면 그 스페인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이제 글로벌 증시 비롯해서 국내 증시에도 약간 좀 우호적인 환경이 이제 지속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어서 뭐 LTRO까지 이제 얘기를 해준다면 그건 뭐 이것보다 더 좋은 그런 호재로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이 ECB 회의에 대해서 드라기 총재가 어떤 발언을 하게 될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미 방안 자체는 대부분 다 오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금리 인하라든지 LTRO 또 뭐 ECB가 직접 국채를 매입한다거나 ESM에 은행 라이선스를 주는 방법 이런 방법들 다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시장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져 있고 설마 이번에는 한두 가지 나오겠지 이런 시각이 상당히 뭐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제 유럽 증시 반응을 보더라도 아직까지 지금 뭐가 기대감이 남아 있다. 근데 뭐 일단 뭐 뚜껑은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결과 확인 후 또 어떤 조치가 나왔을지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외국인 5일째 순매수입니다.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 상당히 좀 의외입니다. 환율도 좀 상승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뭐 통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공격적으로 살 만한 타이밍이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들이 조금 더 사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일고 있는데요. 이학영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판단하기 쉽지 않은데요. 저 자신도 오늘 좀 외국인이 좀 혹시라도 팔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외환 시장에서 여기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좀 오늘 지금은 4원 정도인데요. 이미 NDF 시장에서 5원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도 6일 만에 원달러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약간 걱정을 했는데요. 오늘 아침부터 좀 조금씩 사더니 지금 오히려 어제보다 더 많은 한 1,700억까지 사고 있는데요. 아마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오늘의 외국인 매수는 매우 긍정적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아마 판단은 우리가 우리가 속으로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이들이 워낙 강세에 대한 베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만약 여기에는 이런 데는 내일 그 22에서의 뭔가 좀 긍정적인 발표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투기적 생각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22에서 정말 어떤 긍정적인 조치가 나오면 당연히 유로화가 좀 안정세를 보일 것이고요. 그러면 달러가 오늘 좀 반등을 했었는데요. 유로화 대비로도요. 상대적으로 다시 달러가 좀 약해지고 유로화가 강해질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도 원화가 다시 오늘은 좀 반대로 갔지만 오늘 다시 내일은 다시 원화가 아래쪽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쪽에 좀 일종의 좀 베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내일 좀 반대되는 모습으로 그 외국인이 즉 오늘의 생각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외국인은 내일 또 팔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일단은 U22에서 좀 긍정적인 발표가 있기를 저 자신도 기대할 수 있어 보이고요. 일단 그걸 떠나서는 기본적으로는 여전히 판단이 유효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수가요 다시 1900을 넘기 위해서는 외국인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다시 한번 오늘 보여주고 있다 싶은데요. 왜냐하면 앞서도 이제 그 오늘의 첫 번째 주제도 나왔지만 결국 국내 그 주식형 펀드가 지금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추정치를 말씀드렸는데요. 역시 이제 발표치가 그 주식형 펀드가 감소한 거로 나타났는데요. 1850, 60대 지금 돈이 다시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중대한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어저께까지 연일 좀 연기금 사더니 오늘은 다시 좀 연기금마저 좀 손을 털고 있거든요. 물론 규모가 그동안 산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한 700억 정도에 불과하지만은 바닥에서부터 지금 100포인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연기금 입장에서 보면 가장 적극적으로 샀을 때에 비해서는 지금 700억 100포인트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연기금도 여기서는 좀 숨고르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중요한 것은 외국인일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그렇다 그러면 실적이라든가요, 성장성, 수익성이 확실한 주식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자동차라든가요, 삼성전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보다는 다분히 국내 기관이라든가 개인들이 좀 많이 좀 손을 댔던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조선, 화학, 철강 같은 경우는 다분히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것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요새 주식을 사고 있는 외국인들 정체가 뭐냐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유럽계 단기 자금이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다. 영미계 중장기 자금도 상당 부분 포함이 돼 있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맞서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이 여기서 레벨업 되기 위해서는 국내 수급으로는 사실상 좀 힘이 겨운 게 사실이고 그런 관점에서 일단 오늘 외국인 주식을 사주는 점 긍정적인 접근도 가능할 텐데 앞으로 더 살지 이 부분은 전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시장 지금은 조금 낙폭이 커지고 있는데 그래도 하방 경직성에 대한 공감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고 근데 막상 종목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되느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또 어려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나 종목이 있는지 김대중 연구원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최근처럼 이제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경기 순환적인 업종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고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보다는 이제 약간 저성장 국면에서도 장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찾아보는 게 유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 중국의 이제 중국 여행 같은 그런 관련주들이나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력 관련 수요주 경기가 안 좋더라도 결국엔 쓸 수밖에 없어서 이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에 대한 이제 조금 관심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 대한 경기에 대한 기대보다는 이제 단기적인 유로존 이슈에 대해서 약간 더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페인의 그 채무 위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면서 ECB 그 유로존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약간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그
장기적인 성장세보다는 약간 하방 경직성은 유지되지만 그 앞으로 크게 성장하기보다는 이제 박스권에서 등락을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 업종에 대해서는 이제 장기적인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이제 롱의 관점을 갖고 있는 게 맞지만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을 조금 견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외국인의 그 매수 같은 경우에 외국인의 뭐 쇼커버링이라는 그런 얘기도 나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쇼커버링이 이제 유입될 수 있는 단기 낙폭 과대주에 이제 대한 접근도 이제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아직 주가 지수 자체가 이제 낮은 상황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현재 같은 상황에서 저금리 국면이고 또 주가가 좀 낮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배당이 높은 고배당 관련주에 대해서 조금 이제 투자하는 그런 방안이 어떨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에 관련해서는 이제 고배당, 배당을 지속적으로 주고 있고 이익 성장이 약간 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종목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 해당되는 업종들은 이제 뭐 호텔신라나 삼성전자, 뭐 SKC, 뭐 현대글로비스, 한전, KPS 등 이런 업종 그 종목들이 있겠고요. 이렇게 고배당 관련주이면서 이익 성장성이 조금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해 약간 좀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경기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경기 둔화에 좀 견뎌낼 수 있는 업종들, 뭐 여행이라든지 뭐 전력 관련된 업종도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이제 뭐 지금 금리가 워낙 저금리다 보니까 사실 시기적으로 지금 배당 관련주 얘기가 나올 시점은 아닌데 워낙 저금리 상태다 보니까 지금 충분히 떨어진 종목을 사면은 그래도 은행 이자를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는다. 이런 시각도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